자, 21년도 국가 구급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법을 물어봤죠. 공무원법, 윤리법, 부패방지법. 이 세 가지 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많이 물어봐요. 그 내용에 있는 지문도 물어보지만 다만 어디 있는가만 이것도 물어보는 게 많습니다. 공무원법은 대개 직무나 신분상 의무와 금지가 있어요. 이걸 어겼을 때는 징계벌 쪽이에요. 그다음 윤리법은 돈과 관련돼 있고 사전 예방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있고요. 반면에 부패방지법 이미 범죄 저지른 거야. 처벌 쪽이고 통제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법은 인력처가 총괄이지만 부패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총괄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이 부패 행위는 신고해야 되거든요. 이거 내부고발 의무다 이거. 내부고발자는 어디 있다? 부패방지법에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품위 유지라든지 뭐 복종, 성질 같은 건 공무원법에 있지만 이 부패, 내부고발자 또는 비위 면직자, 그 다음에 감사 청구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부패방지법에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연도를 물어봤죠. 항상 3년이죠. 21년도에는 뭐 하나 볼까? 21년도는 20년도에 결산을 하고요. 상반기 때는 또 22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겠죠. 20년도짜리 결산 21년도에 22년도 예산은 21년도에 하겠지 이렇게. 자, 예산 요구서니까 이거는 예산이잖아. 그래서 22년도에 뭘 할 것인가는 21년 언제까지 5월 30일까지 요구하나요? 5월 30일까지 1월 말, 3월 말, 5월 말이니까. 반면에 21년도 예산 배정이니까 당연히 21년도니까 21년도 이후에 배정을 하겠죠. 이거 오래 쓸 거니까요. 그다음에 22년도 예산의 시정연설은 당연히 21년도에 하겠지. 그래서 예산 요구서가 먼저 올라오고 국회 제출하면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21년도에 있을 겁니다. 반면에 21년도 결산은요, 언제 한다? 22년도 해야 되겠죠. 이때 쓴 거는 그 다음 연도 해야 될 거니까 답은 4번입니다. 항상 3년 주기로 들어갈 거니까 뭐 어렵진 않는데 그나마 이제 사례 문제로 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추경이죠. 재정 건전성 관련돼 있고 항상 추경 나왔을 때는 2007년도에 이제 국가재정법에 들어왔는데 헌법에도 있지만요. 추경은 횟수 제한은 없어요. 근데 사유 제한이 있습니다. 사유 제한. 사유 제한은 헌법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 추경은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몰랐어야 돼요. 21년도 예산 편성할 때 알았다면 이때 편성하면 되겠죠. 이때 몰랐다가 22년도 돼가지고 터진 것들이야.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남북관계 같은 중대한 변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경기 침체가 중대한 변화, 이런 건 예측이 안 되잖아요. 예측이 안 됐던 거는 이때 못 만들 거니까 22년도에 추경 들어갈 겁니다. 반면에 예비빈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빈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추경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규정도 없고요. 답은 4번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것도 법령 문제 물어봤지. 항상 그 7급, 6, 9급에서 어렵게 나왔을 때는 법령 문제라든지 학자를 좀 깊이 내는 게 있습니다. 데려갈게요. 그다음에 공기업 물어봤네요. 원래 기업은 누가 해야 됩니까? 시장이 해야 됩니다. 시장이 해야 되는데 시장이 실패하니까 누가 하는 거야? 이걸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의 대두 배경은 정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누구다? 시장 실패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우리는 원래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걸 다 하다가 커지니까 공기업으로 문제가 되니까 민영화로 나가고 있죠. 원래는 시장에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선진국의 형태라면 우린 정부가 다 하다가 공기업 됐다가 민영화되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방식입니다. 보다시피 우리나라 공공 수요는 있으나 민간 자본이 부족했다. 우리나라입니다. 이거는. 그때 공기업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시장의 독점성, 요금제 같은 것들. 이런 요금제는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게 정당화되겠죠. 그 다음에 보다시피 원래 기업은 시장이 운영하는 게 원래 모습이야.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근데 보다시피 얘가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 운영하는 거잖아. 이러니까 이거는 약간 사회주의 색깔이 강해요. 자본주의 사회 사기업 질서에 반해서 사회주의 간섭이 되고 맞는 말입니다. 저는 사회주의란 말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이 나왔어 지금. 그 다음에 공기업에는 1섹타 공기업이 있고 3섹타 공기업이 있어요. 3섹타에는 다시 100% 정부 지분이 공사형 공기업이고 그 다음에 민간 지분이 들어와 있는 게 일명 주식회사형 출자 기업이에요. 됐지?
이 출자 기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 수 있지만 상법이나 민법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다시피 이거는 제3섹타이기 때문에 1섹타에 적용되는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민법이라든지 상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답이 4번이 틀렸죠. 특별법이 있다면 특별법이 적용될 거고 대개 이 주식회사형은 상법이나 민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래 그 민간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지 1섹타 규정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기업 나왔을 땐 대두 배경은 정부 실패가 아니라 뭐다? 시장 실패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시장 실패라기보다는 시장의 부재예요. 그래서 정부가 다 하다가 커지니까 공기업으로 더 커지고 또 문제가 되니까 민영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14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15번입니다. 동기부여 이론은 거의 학자 물어보죠. 워낙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한 사람씩 다 물어봤네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용 이론인가, 과정 이론인가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학자 물어볼 겁니다. 아담스는 공정성 이론은 중고인물과 비교하죠. 중고인물과 공평성을 추구한다. 맞는 말이야. 공평하다면은 동기부여가 안 돼요. 가만히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유발돼요. 다시 할게. 아담스는 중고인물과 공정하다고 공정성을 추구해요. 공정성을 추구하는 건 맞아요. 근데 공정하다고 느낀다면은 공정하다고 인식했잖아. 동기가 유발이 안 돼요. 가만히 있는 거야.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이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기가 유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맞는 말이다. 아담스는 중고인물과 공평성을 추구한다. 맞는 말이야. 중고인물과 공평하다고 느낀다면 동기가 유발이 안 돼요. 공평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유발됩니다. 됐지? 자, 맥클랜드는 메슬로와 비교돼요. 메슬로는 동기가 타고난다고 그랬죠. 생한사존자로 타고난다고 그랬어. 이미 서열이 정해져 있는 거야. 맥클랜드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우고 학습을 해요. 계층은 존재해도 사람마다 계층은 다를 수 있어요. 관계, 친교, 성취가 있나, 아니, 권력, 친교, 성취가 있는데 이거는 학습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성취가 제일 중요해요. 성취 동기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좋아질 거니까. 이러니까 관리자들은 직원들이 성취 동기를 많이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취 동기가 높아지는 것까지 시험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맥클랜드는 메슬로우와 비교되고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운다, 학습한다, 변한다. 또 계층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브롬은 가능성이죠. 기대, 수단성, 유인가. 내가 노력했을 때 성과가 나오는 게 기대. 성과 나왔을 때 보상이 오는 게 수단성. 이 보상의 매력도가 전부 다 이게 유인가죠. 전부 다 주관적이야. 기대 이론은 기대감은 뭐다? 내가 어떤 결과가 있는데 내 노력으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노력했을 때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런 주관적 확률을 0 아니면 1이거든요. 요게 기대감입니다. 맞는 말이죠. 엘더퍼는 ERG론이야. 메슬로우와 비교돼요. 메슬로우가 5단계람 ERG는 3단계고요. 메슬로우가 무조건 밑에서 시작해서 올라만 간다면은 이 친구는 어디나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생존, 관계, 성장 중에 아무 데나 시작할 수 있고 올라만 가는 게 아니라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계층이 ERG로 고정되어 있다는 건 똑같지만 계층의 시작점은 무조건 제일 밑에라는 메슬로우와 다르고요. 또 올라만 가는 게 아니라 내려갈 수도 있고요. 하나 행동이 하나 욕구가 아니라 여러 욕구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엘더퍼 이론입니다. ERG론. 상위 욕구가 좌절되면 하위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위가 충족되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답은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아담슨 조심해야 돼. 공정성을 추구합니다. 공정하다고 느끼면은 동기가 유발이 안 돼요. 공정하니까 이미.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동기가 유발된다는 겁니다. 답은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외적 타당성이네요. 내적은 인과성의 문제겠지. X와 Y의 문제라면 여기 끼어있는 Z의 문제라면은 외적 타당성은 상황과 상황이 달라요. 실험되는 상황과 다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설사 여기가 효과가 있더라도 여기 가면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1번은 틀렸죠. 이건 도구 효과야. 처음에 도구에 측정했을 때는 아주 어려운 걸로, 나중에는 쉬운 걸로. 이거는 내가 수업을 잘해서 효과가 나온 게 아니라 도구가 쉬워졌기 때문에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측정 기준이나 측정 도구, 측정 방법이 달라지는 거는 이건 내적 타당성입니다. 도구 효과니까요. 답은 1번입니다. 2번이 대표성 부족이야. 요 실험자가 나머지를 대표할 수 없다면 이 실험실에서 효과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기감 효과가 없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크리밍 효과예요. 골고루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효과 있는 사람만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여기선 효과가 나왔겠지만은 딴 데 가면 효과 없겠죠. 한마디로 층을 지게 만들었죠. 이 표본이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다 보니까 효과성이 없다는 게 크리미 효과예요. 근데 크리미 효과는 조심할 게 외두되고 내두돼요. 외두되고 내두되기 때문에 어쨌든 외두되니까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에요. 3번이 뭐다? 호손 효과야. 인위적으로 만들었어, 일부러. 여기선 효과가 있었어. 인위적으로 만들었어. 근데 여긴 자연스러운 상태잖아요. 상황이 다르지. 여기서 얻은 결론이 다른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효과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여긴 관찰되고 있음을 느꼈잖아, 네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얻은 결론이 전혀 그런 게 없는 다른 상황에 가면 효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호손 효과라고 그래요. 답은 1번입니다. 그렇지. 제목을 준 게 아니라 내용을 줬기 때문에 제목만 준 것보단 좀 더 어렵죠. 또는 저는 더 어렵게 만든다면 다음 중 그 타당성의 의미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게 내인지 외인지도 가렸잖아요. 세 개는 내고 하나는 외니까 답은 외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이상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느끼는 난이도가 달라요. 단순하게 제목만 줄 것인가, 내용을 줄 것인가, 논점을 가릴 것인가. 논점을 가리더라도 여러분이 여기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또는 사례 준 다음에 이런 의미의 타당성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제목이 아니라 사례가 내적 타당성이니까 보기에서도 내적 타당성을 찾아야 돼요. 나머지 다 외적 타당성인데 이래버리면 문제는 되게 쉬운데 여러분 논점을 못 잡아서 틀린단 말입니다. 이런 연습을 많이 해둬야 돼요. 한 번만 보지 말고 반복해서 봐가지고 어떻게 나올 것인가 계속 연습해야 돼. 머릿속에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반복해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주민 소환제도죠. 소환제도. 2007년도에 들어왔죠.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 그래서 단체장은 다 들어갈 거고, 지방의원은 비례대표는 빠져요. 비례대표 제외하고 다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감 들어가겠죠. 가장 유력하다. 왜? 바로 주민 소환에 의해서 직을 상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 됐지? 가장 유력합니다. 주민투표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봐도 돼요. 주민소환 바로 그냥 효과 나옵니다. 근데 누군 빠진다? 비례표 지방의원은 빠집니다. 그지? 어쨌든 바로 잘릴 수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단체장이든 지방의원이든 심리통제 효과가 클 거고요. 역시 요건 물어봤죠. 제일 큰 게 누구죠? 광역장이야. 광역장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기초장이 있고 이 기초장에는 두 명의 광역의원이 있어요. 한마디 동작구에는 동작구청장이 한 명이지만 동작구에는 서울시 시의원이 두 명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서울시장의 선거구가 제일 클 거고요. 동작구청장의 선거구가 오히려 서울시의원의 선거구보다 더 넓어요. 그 결과 서울시장은 10%의 서명이 필요하고요. 동작구청장은 15%, 나머지 의원들은 20%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서명 요건이 필요해요. 틀렸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15%, 군수나 자치구청장은 15%, 그 다음에 도지사 같은 광역장은 10%, 그 다음 나머지 의원들은 전부 다 20%예요. 20% 서명이 필요한 거는 법률 요건 물어봤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공공 서비스론이네요. 얘가 나왔을 때는 반대말이 누구다? 신공공 관리론이거나 관료제예요. 신공공 관리론, 관료제. 관료제는 상사의 명령을 따랐거나 법 규정을 충실히 집행하는 게 관료 역할이고, 신공공 관리론은 기업가 정신으로 성과 내는 게 관료 역할이고, 이 친구는, 또 정부 역할은 방향 잡기죠. 반면 이 친구는 방향 잡는 게 아니라 뭐다? 봉사하는 거야. 정부 역할은 방향 잡기가 아니라 봉사다. 관료제는 노적기,
신공공관리로는 정부 역할을 방향 잡기로. 왜 방향을 네가 잡냐? 너의 역할은 시민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줘라. 맞는 말이다. 그 다음에 관료제는 뭐가 공익이다? 법률이 공익이에요. 법률이 정치적 결정을 법으로 표현했으니까. 반면에 신공공관리로는 사익의 총합이 공익이에요. 반면 신공공 서비스로는 담론의 결과물이 총합이야. 이러니까 요 앞에 게 틀린 거야. 반면에 시민들이 신뢰와 협력 관계 이건 맞아요. 이건 맞았지만 개인의 이익의 집합체다. 사익의 총합이다. 이거는 신공공 관리론이야. 답은 2번입니다. 전통적 관료제는 법률만 준수하면 되고 상사한테만 책임지면 돼요. 근데 신공공 관리로는 성과 책임이야. 결과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공공 서비스로는 다양합니다. 헌법, 법률, 공동체 가치 하다못해 여러분의 전문성까지도 되게 다양하다. 책임성은 다양하다는 거야. 이거 맞는 말이고요. 생산성을 강조하는 게 신공공 관리론이라면은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생산성보다는 사람의 가치. 그치? 분권화된 조직이 아니라 협동적 조직. 분권화된 조직이 누가 되는 거야? 신공공관리론. 집권화된 계층제가 전통적 관료제. 그다음에 협력적 조직이 뭐가 되는 거야? 신공공 서비스론이에요. 그래서 생산성보다 사람의 가치, 그다음에 분권화된 조직이 아니라 공유된 리더십, 협력적 과정 맞는 말입니다. 답은 요 개인의 이익의 집합. 요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19번입니다. 경제성 분석이니까 BC 분석이죠. 할인율은 뭐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돌리는 거예요.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년 있다가 100만 원인데 지금 할인할 거야. 90이다, 80이다. 90은 10만 원 할인하는 거고 10%, 80은 20% 할인한 거죠.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 가치는 작아져요. 대신에 위험한 이제 지금 산다면 채권 수익률은 더 좋겠죠. 이제 위험한 채권이니까 어쨌든 할인율은 현재 가치가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가 현재로 오는 거야.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 미래 100만 원을 지금 돌렸을 때 그 값이 작다는 거죠. 작다는 거야. 그래서 할인율이 높을 때 자, 편익은 대개 장기로 나와요. 비용은 1년 예산이니까 단기로 들어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장기로 나오는 편익을 할인해버리면은 그 가치는 작아져요. 편익은 작아지고 비용은 거의 그대로예요. 단기니까. 이래버리면 어때요? 비용은 그대로인데 편익이 작아지니까 그 사업의 타당성은 작아지겠죠. 장기로 갈수록. 이러니까 장기 사업을 못하고 단기 사업밖에 못하겠죠. 다시 할게. 할인율이 높아요. 편익이 장기라면은 그 가치가 별거 없어요. 이러니까 장기 사업은 안 할 거고 주로 단기 사업에 매달리겠죠. 그 얘기다 지금. 할인율이 커진다는 거는 미래로 갈수록 그 가치가 별 볼 일 없다는 거야. 미래 가치를 현재 돌렸을 때. 그치? 그러니까 미래 장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단기 사업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고요. 어쨌든 BC 분석은요. 무형적이든 유형적이든 전부 다 뭐로 바꿔야 돼? 화폐로 바꿔야 돼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전부 다 화폐 가치로 바꾼다는 가정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제성 분석이니까 이건 틀렸죠.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포함합니다. 3번이 말장난이죠. 비용에서 편익을 빼는 게 아니라 편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야.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0보다 크다면은 그 사업은 타당하죠. 비용에서 편익을 뺐는데 0보다 크다. 그럼 비용이 더 크다는 소리잖아. 그 사업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뭐 비용에서 편익을 뺐을 때 0보다 작다면 그 말은 맞을 수 있어요. 왜?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니까 0보다 작을 거니까. 근데 얘는 0보다 크니까 비용이 더 많다는 거잖아. 이 말은 틀렸죠. 그 다음에 어쨌든 수년제 가치법이든 BC 비율이든 객관적 수익률을 알고 있어야 돼요. 객관 수익률을. 근데 내부 수익은 이런 객관 수익률을 모를 때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 수익률이야. 이 정도면은 손해보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객관적 할인율을 몰라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덧붙여갖고 내가 채권 수익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집어넣으면 이자를 주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100만 원 투자하면은 미래에 있다가 내가 10% 11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이건 이자율 개념이에요. 근데 채권은 안 그래요.
네가 이 채권을 사면은 내가 1년 있다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야. 지금 얼마 주고 살래 그 얘기예요. 내가 90을 주고 사겠다. 그럼 채권 수익이 10%라는 소리예요. 그럼 무슨 말이야? 1년 있다 100만 원짜리 채권을 내가 지금 90 주고 샀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1년 있다 100만 원이 지금 가치로 얼마밖에 안 된다? 9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80을 주고 샀다는 소리는 어떤 의미야? 1년 있다가 100만 원의 채권이 지금 돌렸을 때는 80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더 싸죠? 위험하니까 더 싼 거야. 대신에 수익은 더 좋겠죠? 근데 위험합니다.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이러니까 어때? 너는 어떻게 할래요? 위험한 채권 80 주고 사가지고 20을 더 버실래요? 안전한 채권 90 주고 사서 10만 원만 버실래요? 이게 채권 수익률이야. 그치? 이자율은 지금 100만 원 투자했을 때 미래에 얼마 받을 것인가 그 얘기라면은 이 할인율 같은 것들은 이 채권 수익률 같은 것들은 안 그래. 미래에 이만큼 나올 건데 지금 얼마 주고 살래 그 얘기예요. 이러니까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요 미래 100만 원 가치가 작아진다는 거야. 점점점. 위험하니까요. 그 얘기야 지금. 이러니까 장기 사업이 아니라 단기 사업밖에 못 하겠죠. 이랬지? 그래서 할인율 나왔을 때는 채권 수익률로 보십시오. 은행 이자율로 보지 말고. 은행 이자율로 보니까 맨날 헷갈려 하는 거야, 지금. 미래 가치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지금 돌렸을 때 그 가치를 보는 거야, 지금. 답은 어쨌든 맞는 것은 2번과 기억과 리을이에요.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공공 서비스 봉사 동기. 이건 뭐냐면 여태까지 동기부여 이론은 전부 다 민간 기업의 이론이에요. 근데 이런 민간 동기부여와 공직의 동기부여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공직에 맞는 동기부여를 만들자는 게 바로 페리의 공공봉사 동기론입니다. 공사의 성격이 다르듯이 동기구조도 다르다. 맞는 말이야. 맞죠? 다르다. 정책에 대한 호감. 이게 바로 뭐야? 계산적이네. 그다음에 공공에 대한 봉사. 이거는 되게 뭐야? 규범적이고요. 그다음에 동정심은 되게 감성적이에요. 됐지? 그래서 정책에 대한 호감이 합리적, 공공에 대한 봉사는 규범적, 동정심은 감성적이에요. 어쨌든 이런 게 높은 사람이 공직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틀렸지. 그래서 제도 금전 틀렸습니다. 제도 금전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합리적 차원, 그 다음에 규범적 차원, 감성적 또는 정서적 차원이 돼야 돼요. 이건 맞았는데 제도와 금전은 없어요. 금전 강조했다면 민간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이건 아닙니다. 요걸 물어봤기 때문에 요 내용이 감성이 뭐고, 그다음에 규범이 뭐고, 합리가 뭐냐를 물어봤다면 어려운 시험이겠지만 단순하게 요 세 가지 제목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을 거야. 다음에는 어렵게 나오기 위해서 요 제도가 아니라 규범에 들어가는 것들, 그다음에 그 감성에 들어가는 것들, 그다음에 합리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를 물어볼 거야. 정책에 대한 호감은 합리적 차원이고요. 공공봉사는 되게 규범적 차원이고 동정심은 감성 차원이에요. 또는 정서 차원이야. 됐지?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어쨌든 21년도에 새로운 거를 좀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공공봉사 동기론도 처음 나왔던 것들이고요. 딴 시험은 있었지만은 여기 나왔고 이런 사례 문제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점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문제가 뭐 답이 저는 그 내용이 어렵다 싶다가 아니라 실전 들어갔을 때 찍을 것이 개밖에 없는지 아니면 여러 개가 있는지 아니면 모르겠는지 이걸 가지고 어렵다 싶다를 봐요. 만약에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찍을 게 여러 개라면 어려워요, 시험은요. 실제 시험은요. 근데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답이 그게 뻔하다면은 그 문제는 시험장에선 기분이 나빴겠지만 실제 들어가면 많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내용적으로 어렵다 싶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험생으로서 진짜 갔을 때 현장에서 이게 찍을 수가 있었는가 없는가 이걸 가지고 문제 난이도를 판단하거든요. 또는 시간을 많이 먹는가 많이 먹지 않는가. 근데 이번 시험은 새로운 건 있어도 찍을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다른 버금답이 있어야 어려운데 다른 게 찍을 게 없는데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기분 나빴겠지만 집에 들어서 맞췄을 때는 의외로 많이 맞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강사들이 말한 난이도하고 수험생들이 말한 느끼는 난이도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랐다든지 문제는 되게 쉬웠는데 아유 좀 약간 헷갈린다든지 이런 지문이 있었을 때가 되게 어려워요. 이상한 뭐 학자가 들어와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설사 이상한 학자가 들어오더라도 답이 뻔해.
그러면 딴 걸 몰라도 찍을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그럼 뭘 찍을 건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눈이 가는 대로 찍으면 많이 맞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하다 보니까 틀리는 거지.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20년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